안녕하세요, 유하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주제죠. 선생님, 대체 왜 음수 곱하기 음수의 결과는 양수입니까? 또 이에 대해서 다른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왜 궁금하냐? 그게 대체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냐? 라고요. 당장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걸 검색해 보셔도 이 음수들의 곱셈 결과가 양수가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법으로 저마다의 이제 논리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글들,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분들은 수식으로서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쭉 해서 결과적으로 양수가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음수를 곱한다라는 것은 기하적으로 봤을 때 건너뛴다는 의미야 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빛과 이익 모델 같은 걸 들어가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에 대한 내용은요, 중고등학교는 당연하고 수학과 학부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는 다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혹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주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수학적인 그런 증명을 접하기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그러한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너 왜 당연한 걸 계속 질문하냐 라는 식으로요. 사실은 핀잔을 들을 대상이 아니라, 야, 너 수학적인 센스가 좀 탁월하구나, 수학적인 감각이 있구나 라고 칭찬을 듣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동안 왜 남들은 다 당연하게 이해가 된다는데 난 전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걸까? 내가 혹시 바본 건가? 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갉아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각,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대학교 수학과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이면 또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겁먹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열린 마음으로 오늘도 이 흥미로운 수학의 세계를 같이 헤엄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랜만에 심호흡 한번 하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오늘 주제의 대상이 되는 이 정수체계, 이 정수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수? 쉽잖아 그거. 자연수랑 0이랑 음의 정수 합쳐서 정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대체 0의 정의는 뭐고 음의 정수의 정의는 뭔가요? 자,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아주 까마득히 옛날로 돌아가서 원시인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수학의 모든 지식들은 사라지고 아주 깨끗한 두뇌 상태의 최초의 인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도 과연 여러분들은 음수가 무엇인지 알까요? 1에서 2를 빼면 그게 대체 뭐죠? 소위 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손가락 꼽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즉 자연수뿐인 거죠. 아마도 인류 역사에 처음부터 함께 해왔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자연수만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칙연산은 어떨까요? 덧셈은 아마도 잘 알 겁니다. 그렇죠?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항상 자연수가 나오니까 1 더하기 2를 하면 3이구나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곱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2 곱하기 3 하면은 2가 3개니까 2 하나, 둘, 셋 하면은 총 6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2개를 갖고 와서 곱셈을 해보면 조금 계산은 복잡할지라도 언제나 자연수가 나오니까 이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연산입니다. 문제는 뺄셈부터입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든 1 빼기 2처럼 일반적으로 이 뺄셈 연산이라는 것은 자연수 결과가 항상 보장되지 않거든요. 2 빼기 1 이런 건 괜찮아요. 1이니까. 근데 이제 1에서 2를 빼려고 하는 순간 이게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체 그 정체가 뭔지, 하물며 이런 게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나눗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즉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수로서는 자연수, 연산으로서는 덧셈, 그리고 곱셈, 거기에 이제 곁들이자면 큰 자연수에서 작은 자연수를 뺀다라는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뺄셈 연산 정도까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들을 통틀어서
자연수 체계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다음 챕터에서는 이 자연수 체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정수 체계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성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안 어려우셨죠? 그럼 앞으로도 안 어려우실 겁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자연수 체계로부터 새로운 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정수라는 개념은 지금 지우시길 바래요. 그것이 지금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영역을 알고 있던 걸로 한번 개척해 보자는 것이죠. 당연히 그를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임의의 두 자연수 두 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과 m이라고 하도록 하죠. 뭐 자연수를 딸랑 한 개만 갖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냥 자연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오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 두 자연수 n과 m의 관계로부터 새로운 하나의 수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 새로운 수의 표기는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볼까? 그걸 이제부터 저는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즉 순서상 n, m을 하나의 미지의 수를 가리키는 그러한 기호로 해보겠습니다. 뭐 왜 하필 순서상이냐?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어떤 자연수 두 개가 어떠한 순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로도 뭐 이 기호를 보고 혼동될 일은 없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n, m이라는 순서상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어떠한 수를 가리킬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정해볼 텐데, 오늘 전 챕터에서 자연수 체계 얘기하면서 어렴풋이 그 미지의 세계라는 것을 봤죠. 그 뺄셈 얘기할 때. 그렇죠? 이제부터 그 영역을, 그 미지의 영역을 한번 개척해 보자는 거죠. 그에 더불어서 매번 수 표현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하기 좀 번거롭기도 하고, 이렇게 써주면은 뭔가 자연수 같은 그런 하나의 수라는 느낌이 좀 덜 드니까 이 순서상을 간략하게 표기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고안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 앞에 있는 자연수보다 뒤에 있는 자연수가 더 큰 경우부터 해볼까요? 앞에 성분보다 뒤에 성분이 큰 경우. 어쨌든 우리는 뺄셈 연산이라는 거 해줄 건데, 자연수끼리의 뺄셈 연산은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주면은 미지의 영역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성분보다 뒤에 성분이 더 큰 경우에는 이 순서상을 이제부터 m-n으로서 연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이 둘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연수 두 개를 빼주면 이건 이제 미지의 영역이 돼버리죠.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이 두 개가 같았었을 때를 표현할 만한 그 방법이라는 게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새로운 기호 하나를 좀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는 뭘 갖고 올 거냐면은 0이라는 기호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클 경우, n이 m보다 큰 경우에도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자,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큰 자연수에서 작은 자연수를 빼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가 결과를 얘기해 주려면은 n-m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정의하라고 땡 끝나버리면은 약간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 위에서 정의한 거랑 혼선이 빚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5라고 할까요? 3,5라는 순서상을 가져와 볼게요. 이 3,5는 해보면 앞에 것보다 뒤에 거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 정의대로 가야 되겠죠? n보다 m이 더 지금 큰 상황, 뒤에가 더 큰 상황. 이 경우에 우리는 이 수를 뭐라고 써주겠다? 5 빼기 3으로. 이 결과는 그럼 2라고 연산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밑에 케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뭔 일이 발생하냐? 5,3이라는 순서상을 가져와 볼게요. 5,3이라는 순서상을 가져오면은 만약에 이렇게만 정의를 하고 그쳐버리면은 앞에 n이 m보다 더 클 경우 m 빼기 m이니까 이것은 5 빼기 3이 또 똑같이 돼버리면서 같은 수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장치 하나를 좀 심어줘서 이 위에 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해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앞에다가 기호, 마이너스 기호라는 거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5,3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얘는 앞에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하나 붙여준 상태에서 5 빼기 3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하고 이 뒤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수를 표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하필이면 이런 기호를 가져온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얘랑 구분한답시고 이 앞에다가 이러한 기호를 앞에다 붙여준 건가요? 왜 마이너스인가요? 하필이면? 쓰기 편하니까요. 팩스도 하나잖아요. 뭐 앞에다 그냥 찍 그으면 끝나니까.
아니, 농담이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썼느냐?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이렇게 정의를 마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수를 어떠한 혼동의 여지 없이 예쁘게 잘 정의했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 기호야, 그 표현법이야. 어떻게 쓰든 아무렴 뭐 어떻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뭔가 새로운 수를 정의했으니까 이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2라는 수는 과연 뭘까? 우리가 자연수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순서상을 해준 이러한 수는 대체 어떻게 간략하게 써볼 수 있을까? 얘는 앞에 성분보다 뒤에 성분이 크죠? 그러면 제일 위에 내로 따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 빼기 1로 연산을 해줘서 얘는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1,1이다. 그때는요.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써주자? 이 둘이 같으니까 0이라고 써주자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이면 이때는 우리가 앞에 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정의로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게 더 크니까 2 빼기 1 이러한 연산을 해준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여줘서 우리가 표기를 끝낼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요거는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 누군가가 야, 대체 0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느냐? 그거 1,1이야 라고 하시면 돼요. 야, 마이너스 1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의 보여주시면서 그거 2,1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주 깔끔하죠? 이 1,1이라는 수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수들이니까 명확하게 알고 있는 수들이잖아요. 1, 1. 2,1도 마찬가지죠? 2라는 수 알죠? 1이라는 자연수 알죠? 뭐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표현을 잘 했네요. 그런데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요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2,1도 있지만 사실 이 정에 의하면 3,2를 가져와도 얘가 되거든요. 그렇죠? 4,3을 가져와도 얘가 돼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동치류라고 불러줍니다. 영어로는 equivalence class고요. 그러니까 동치인 것들을 모두 모은 집합이 바로 동치류인데요. 그래서 이 동치류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괄호를 표현해줘가지고 대괄호에 요 순서상 하나를 넣어줄 겁니다. 그럼 이 대괄호에 2,1이라고 쓴 이것은 무엇이냐? 즉 이것은 이제 2,1의 동치류라고 읽을 것인데 이것은요. 이 2,1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얘와 동일한 수를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이 동치류로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수를 얘기해 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치류 1,1이라고 써주면 이것은 0이라는 미지의 수를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정의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괄호를 써줄 것입니다. 그래서 n,m이라는 순서상의 동치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이걸 2,1의 동치류가 아니라 3,2의 동치류로 표현해도 사실상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이거를 동치류로서 번거롭게 또 기호를 갖고 와서 표현한 겁니까?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순서상 하나 쓰는 거랑 이렇게 써주는 거 엄연히 다른 의미죠. 얘는 이것들은 그냥 낱개들 하나하나들인 거잖아요. 얘는 2,1로 대표되는 얘랑 똑같은 모든 것들을 동시에 표현해주는 기호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수에 대한 정의를 끝냅니다. 우린 익히 알고 있던 자연수 체계로부터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개척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정의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정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수라는 것은 무엇이다? 한 줄 요약하자면 자연순서상의 동치류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 동치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심도 있게 아시기 위해서는 동치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동치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잘라놓은 영상 요거 보셔도 괜찮고 이에 관련된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까지를 다 아시기 위해서는 올려놓은 집합론 관계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학습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뭐 정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함에 있어서 수직선을 그려놓고 뭐 기하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뭐 영이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뭐 철학적인 의미를 담는다든가 그런 행위들은 물론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수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불필요한 행위예요. 사실 가장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뭐 개인의 의견이나 뭐 어떤 해석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그럴 여지도 없고요. 뭐 이 기호에서 혼동이 될 여지라든가 뭐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그렇지도 않죠.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정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만이, 즉 자연 순서상의 동치로서 정의하는 것만이 수학적으로 정수를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건가요? 생각해 봤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대상이 합리적으로 설명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대상을 빈틈없이 합리적으로 잘 정의했다면 설령 그 서술 방식이나 내용이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2는요, 페아노그니에서는 1의 다음 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2를 1 더하기 1로 정의를 한다 라고 한들 이게 다르냐는 거죠. 이 기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요 0이란 요 동그라미 기호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요거 별표라고 표시를 할 거야. 나는 요거 마이너스 앞에다 붙이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요거 마이너스 뒤에다 붙일 거야. 라고 해도 딱히 문제될 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요거를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매번 좀 설명을 덧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따를 뿐인 거죠. 말이 좀 길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수를 자연수서상의 동치류로서 앞으로 계속 설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 챕터에서는 이들을 가지고 하는 연산, 이 연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챕터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새로운 수, 이 정수들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우선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개의 정수가 필요하겠죠? 정수 하나당 자연수가 두 개씩 필요하니까 총 4개의 자연수를 갖고 와야 될 겁니다, 재료로. 그래서 그 4개의 자연수를 차례로 N1, N2, M1, M2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순서로 만들어 줄게요. 얘네들을 자연수에서 갖고 와서 이 둘의 덧셈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면은 정수, 이 앞에 것들 두 개, N1이랑 N2를 더해주고요. 요거를 첫 번째 성분으로 하고 두 번째 성분은 나머지들 M1 더하기 M2 요렇게 정의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뺄셈은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N1, M1 바깥 것들, 요 바깥 것들을 첫 번째 성분에서 덧셈으로 해줄 거예요. N1 더하기 M2 콤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분 하나 바깥 것들을 먼저 더해줘서 앞에 성분에다가 넣어주고요. 두 번째 성분은 이 안쪽 것들 있죠. 얘네들을 M1 더하기 N2 요렇게 정의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느냐? 이 내부에 들어가는 이 자연수들의 연산에서 뺄셈을 안 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뺄셈이라는 것은 자연수들의 뺄셈이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었잖아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만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 앞에 얘네가 뺄셈으로 들어갔다 쳐보세요. N1보다 M2가 큰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요거가 뭔지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덧셈 기호로만, 이 안쪽을 보시면 지금 다 덧셈으로만 돼 있죠? 왜? 자연수들의 덧셈은 항상 우리가 자연수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안쪽을 전부 다 덧셈으로써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덧셈에 대한 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두 개를 1,2 더하기 3,2라고 할까요? 일단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정수는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되는지, 이 뒤에 있는 정수도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수 1,2 요거의 동치류인 거죠. 1,2 동치류 이거는 앞에 것보다 지금 뒤에 성분이 더 큽니다.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더라? 뒤에 거에서 1을 이렇게 앞에 거를 빼주는 식으로 갔더라.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1입니다. 따라서 이 앞에 정수는 뭐다? 1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3,1은요. 요거는 앞에 성분이 더 크죠. 그럴 때 우리가 특별한 장치를 하나 넣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라고 붙여주고 3 빼기 2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2라고 되겠네요. 즉 여기 이 첫 번째 주어진 준식의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라는 것은
1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계산을 들어가 봅시다. 이 앞에서 정의한 대로 요 연산에 의하면 앞의 성분은요, 앞의 것끼리 1 더하기 3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요, 뒤에 것끼리 2 더하기 1 요렇게 정의가 되죠. 그럼 요걸 앞에 실제 계산해 보면은 요 첫 번째 성분은 4고요. 두 번째 성분은 3입니다. 그렇죠? 즉 4,3의 동치유라는 것인데 우리가 요것도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4,3 요거는 계산해주면 앞에 성분이 더 크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4 빼기 3이죠. 즉 얘는 정의에 의해서 보다 마이너스 1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 계산 결과는 뭐라고 되겠을까? 따라서 1 더하기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써주는 거랑 요렇게 써주는 거랑 사실상 같은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아마 그런 설명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더하기 마이너스 2 있으면 요 괄호 안쪽에 있는 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요 플러스라는 것을 밀어내고 요 플러스라는 거 사라지고 요거를 우리가 1 마이너스 2로 써준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해석 말이죠. 이번에는 뺄셈에 대한 예제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정수 2,1로 하겠습니다. 2,1에서 3,1을 빼줄까요? 요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요 정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2,1은 앞에 성분이 더 크니까 이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2 빼기 1로 해준다고 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뒤에 성분은요? 3,1 이게 뒤에 정수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성분이 더 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에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겠죠. 즉, 이 문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건 무엇이다? 얘는 곧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얘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정의대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정의대로 해주면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것부터 2랑 1을 가져와서 앞에 성분에다가 덧셈으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 안에 있는 것들 1 더하기 3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준다고 했죠. 그럼 얘는 실로 계산을 해보면 앞에 성분은요 3이죠. 뒤에는 4입니다. 요거니까 앞에 성분보다 뒤에 성분이 더 크네요. 그러면 정의에서 제일 첫 번째 거였었죠. 요거는 4 빼기 3이 되고 결과적으로 1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무엇이다?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요거는 결과가 1이다라는 것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위에서 요거를 3,4 요렇게 써준 거랑 요렇게 써준 거는 사실상 같은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되게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마이너스는 왜 플러스냐?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양상이 그렇게 되죠. 마이너스인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2를 해줘서 마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뺄셈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얘를 계산해보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뭐 여기에 어떤 더 많은 해석이니 그런 의미부여가 들어갈 필요도 없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정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정의도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수의 곱셈 연산을 구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 나눗셈은요? 이 정수 체계에서 나눗셈 연산은 또 이제 미지의 세계로 끌고 갑니다. 마치 자연수 체계에서 뺄셈 연산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정수 체계에서 나눗셈 연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의 체계를 한 번 더 확장시키게 만들죠. 그걸 초래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수 체계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정수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 거예요. 곱셈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4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N1, N2, M1, M2를 자연수에서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4개를 채택을 해서 이들의 곱셈 연산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앞에서 덧셈 뺄셈 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러 챕터를 따로 끊어 놓은 거예요.
얘는요, 첫 번째 성분은요, 바깥 것끼리 일단 곱해요. n1 곱하기 m2 한 다음에 더하기 안쪽 것끼리 또 곱해줍니다. m1 곱하기 n2 이렇게.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성분으로 두고 콤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분은 어떻게 하느냐, 순서대로 이렇게 n1 곱하기 n2 한 다음에 플러스 이번엔 두 번째 것들 m1 곱하기 m2를 해줍니다. 복잡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안쪽에 내용들을 보세요. 자연수 체계에서 벗어나는 거 다 하나도 없죠? 덧셈, 곱셈 전부 다 자연수에서는 얼마든지 정의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쓰인 재료들도 전부 다 자연수들입니다. 즉 우리는 자연수들로서 얼마든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개를 총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1, 2, 3, 1로 할게요. 1,2라는 요거랑 곱하기 3, 1. 요 두 정수의 곱셈 결과는 무엇이 나올까?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각각 무엇인지 그것도 체크를 할게요. 얘는 한 번에 가볼까요? 앞에 것보다 뒤에 성분이 더 큽니다. 그럴 때는 2 빼기 1로 해줘서 1이라고 써주고요. 그죠? 그 다음 얘는 3,1. 얘는 앞에 거가 더 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3 빼기 1 이렇게 해준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얘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아닌가요? 저만 느끼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해줄 건데 첫 번째 성분부터 얘기를 해줍시다. 어떻게 한다? 바깥 것끼리 곱해줍니다. 그러면 1 곱하기 1이죠. 해준 다음에 더하기, 끝내면 안 돼요. 더하기 안쪽 것끼리 곱해줍니다. 2 곱하기 3이에요. 됐습니까? 두 번째 성분은 어떻게 한다? 순차적으로 앞에 것끼리, 뒤에 것끼리. 그래서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계산해주면 앞에 성분은 1 더하기 3이 6. 2 곱하기 3, 6. 뒤에는 3 더하기 2죠. 따라서 오른쪽에 쓸게요. 앞에는 7, 뒤에는 5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써주면 7,5의 동치류는 간단하게 써주면 어떻게 되더라? 앞에 성분이 지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7 빼기 5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기가 2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따라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 결과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이죠. 이제 안 썼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가 요거 7,5다. 요렇게 써주는 거와 사실상 요렇게 써주는 거는 같은 표현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왜 1이냐? 지금까지 잘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하게 나오겠구나 싶겠지만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마지막이니까 거꾸로 얘기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무엇이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마이너스 1의 사례를 몇 개 봤었죠. 이거는 그냥 2,1의 동치류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3,2의 동치류다라고 써도 전혀 문제 없어요. 4,3의 동치류라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의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이걸로 그냥 그대로 써줄게요. 2,1 동치류 곱하기 2,1 동치류인 거죠. 그러면 이들의 곱셈은 첫 번째 성분은 바깥 것끼리 곱셈 더하기 안에 것끼리 곱셈 콤마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앞에 것끼리 그 다음 뒤에 것끼리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잖아. 얘는 계산해주면 앞에는 2 더하기 2 콤마 얘는 4 더하기 1이 되겠네요. 따라서 4 콤마 5가 되겠고요. 요거는 뒤에 성분이 더 크니까 제일 첫 번째 식이었었죠. 5 빼기 4 즉 1이구나 라고 끝나는 겁니다. 여기 이 쭉 이어진 이 과정을 싹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에서 자연수 체계의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이 있나?
모두 다 깔끔하게 우리가 자연수 체계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걸로 다 명쾌하게 설명이 가능한 식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여기에 어떤 기하적인 개념이나 뭐 철학적인 개념이나 뭐 어떤 확장된 개념들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수 체계, 자연수와 덧셈, 곱셈, 거기에 제한적으로 큰 자연수에서 작은 자연수를 빼는 제한적인 뺄셈, 이 재료들을 가지고 미지의 영역이었던 새로운 수, 정수 체계를 구성한 것이죠. 정수와 이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 싹 다 알아봤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셨죠? 자, 오늘은 자연수 체계로부터 정수 체계를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몇 가지 토픽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미 자연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혹시라도 이 자연수 체계가 무엇인지 그것이 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들 중에서 요거 1 더하기 1은 2 증명 영상이나 아니면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요 해석학 2강 실수 체계에서 제가 앞부분에서 그걸 다뤄드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페아노 공리계라는 것에 대해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 다룬 정수 체계 구성 논리에 딱 호환시키려면, 이렇게 부합시키려면 페아노 공리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자연수의 집합론적인 정의, 폰노이만이 했던 방식으로 그것까지 아시면 이제 정확하게 그것이 맞아떨어지는데, 뭐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죠. 이제 이후에 이 해석학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강좌를 제가 종강하고 나면 오늘 영상에 이어서 유리수 체계, 그리고 더 확장시켜 실수 체계까지 이 구성 논리를 제가 싹 한번 훑어드릴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수 체계라는 것은 결국 이 페아노 공리계로서 환원되는구나 라는 그 결론에 이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 자연수를 설명하는 그 기초적인 공리계였던 페아노 공리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이론인지 깊게 좀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즐겁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긴 시간 수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